만약 미국이 하루아침에 한국 기업 직원들을 수갑채워 체포하고 취업 비자 비용을 100배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워싱턴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워싱턴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텍사스 주정부 경제개발국에서 30년간 일해온 공무원이죠. 2025년 2월 13일 아침,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났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취업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고 발표한 겁니다. 140만 원이 1억 4천만 원이 된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제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런 정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완전히 한국 기업 겨냥한 거 아닙니까? 제임스 부국장이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삼성, 현대차 직원들이 한 명당 1억씩 내라고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담당자 데이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 이건 도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텍사스에만 한국 기업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톰슨? 이건 미국 우선주의예요? 외국인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만 해도 미국인 직원이 80%예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빗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억 3천만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요? 14억 중국도 우리 눈치 보는데 겨우 5천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이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구나. 1960년대 가난한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2위 국가라는 걸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60년대 한국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한국인들은 미국 안 가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제가 간절히 경고했습니다. 하하하, 톰스. 당신 한국한테 너무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절대 못 떠나요. 돈이 어디 있어야 떠나죠? 미국이 최대 시장인데요. 그는 끝까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싱턴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은 이미 중국이고 유럽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는 전체의 15%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경제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또다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조지아에서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차 공장 앞에 이민국 요원 50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찬 한국인들이 하나씩 버스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흉악범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현대차 불법 고용 혐의로 21명 긴급 체포.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카메라가 한 한국인 남성을 클로즈업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는 수갑을 찬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울부짖으며 따라가고 있었죠. 아빠, 아빠! 딸아이의 절규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 비자로 입국했으나 허가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임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국장님, 이거 완전히 본때 보여주기식 단속이잖아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 기업을?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지아 주정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대체 무슨 일이야? 연방정부랑 조율은 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크,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어. 조지아 담당자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이민국에서 통보가 왔어. 내일 아침 단속 들어간다고. 막을 시간도 없었어. 지금 주지사님도 난리가 났어.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마크, 그게 현대차 법인장이 한국 본사에 긴급 보고 올렸대. 그리고 오늘 오후 임원전원 비상회의 소집됐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구나. 워싱턴이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장인 거죠. 하지만 워싱턴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성 텍사스 법인 김철수 상무였습니다. 톰슨 국장님,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물론이죠, 김 상무님. 조지아 사태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상무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사가 미국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국장님, 김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삼성설 현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던 그 현장이 정말로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55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텍사스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을 떠날까요? 다음 챕터에서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와 텍사스가 겪게 되는 엄청난 타장을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오전 9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인사 담당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6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부사장의 첫마디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6만 명,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다음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나열된 지역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 2만 명, 수원 연구개발센터 1만 5천 명, 화성 디스플레이 공장 1만 명,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55조 원을 투자 중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김철수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상무님, 방금 발표 봤습니다. 텍사스는 왜 빠진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국장님, 김 상무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발표문 보고 알았습니다. 본사 결정이에요.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시잖아요. 15억 달러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전용 고속도로까지 깔았어요. 김 상무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조지아 사태 보셨죠? 우리 한국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거요. 그리고 비자 수수료 1억 4천만 원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국이 먼저 신뢰를 깬 겁니다. 그럼 텍사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상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이미 베트남, 인도, 폴란드 법인의 확장 검토 지시가 내려갔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55조 원 프로젝트가 정말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주지사 비서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톰슨 국장, 지금 당장 주청사로 오십시오. 주지사님이 비상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30분 후 주청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텍사스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경제개발국장, 노동부 장관까지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주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삼성 발표 보셨죠? 이건 단순한 인력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설마 삼성이 정말로 철수할까요? 이미 공사 60%나 진행됐는데요. 매몰 비용만 20조 원이 넘어요. 주지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2016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삼성이 중국 전체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했을 때 중국 정부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투자한 인프라가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200곳도 연쇄도산이에요. 노동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프로젝트 보고 텍사스로 이사 온 가족이 5만 명입니다. 학교 지었고, 아파트 지었고, 병원 지었어요. 삼성 없으면 이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됩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아캄성 상무랑 통화했습니다. 본사에서 이미 베트남, 인도 확장 검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협상용 블러핑이 아니에요. 진짜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지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2억 5천만 달, 하나로 3,500억 원을 주 예산에서 긴급 지원하겠다고요. 한 관료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3,500억? 그건 우리 교육 예산 절반이에요? 학교 예산 깎아서 외국 기업 주자는 겁니까? 주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세수가 연간 5조 원 줄어듭니다. 3,500억은 싼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신뢰가 문제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지사님, 방금 CNN 속보 떴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 50억 달러 증설 검토. 미국 투자 재검토 가능성 시사. 기사를 읽는 주지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정부와 50억 달러 규모 공장 증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미국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이 대안을 실행하고 있어요. 주지사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워싱턴에 연락하세요.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전부요.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면담 요청한다고 전하세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그들이 만나줄까요? 주지사가 소리쳤습니다. 만나든 말든 일단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른 주 주지사들한테도 연락하세요. 조지아, 엘라베마, 캘리포니아 전부요.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조지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현대차까지 나섰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부 투자 중단 검토 들어갔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오후 5시,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지사가 외국 기업을 위해 연방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오늘 연방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지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잘못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텍사스에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 여러분, 제발 텍사스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외국 기업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한 겁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워싱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건설 현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지아 담당자 톰 핸더슨이었습니다. 마크, 잠깐 통화 가능해? 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차가 움직였어. 방금 조지아 공장 생산 라인 3개 중 2개를 멈췄어. 공식 이유는 정기 점검이래. 하지만 마크, 이건 점검이 아니야. 철수 준비야.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확실해? 단순 점검일 수도 있잖아.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크, 협력사 사장들한테 전화가 왔어. 현대차가 부품 발주를 전부 50% 줄였대. 그리고 베트남, 인도 공급사들한테 긴급 컨택하고 있다고. 이건 명백한 신호야. 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김철수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무님, 조지아 상황 들으셨습니까? 텍사스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2시였지만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오전 한국에서 최고 경영자 회의가 있어요. 미국 사업 전체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저도 결과를 장담 못하겠습니다. 새벽 5시 잠을 포기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임스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협력사 단지 쪽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30분 후 테일러 인근 협력사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인데도 수십 개 회사 불이 켜져 있었고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한 중소기업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에이스텍 사장님이에요. 삼성한테 부품 납품하는 회사죠. 직접 들어보세요. 마이클 킨 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톰슨 국장님, 우리 회사 망했어요. 어제 저녁 삼성에서 연락 왔어요. 앞으로 3개월치 발주 전부 취소래요. 마이클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소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수요 예측 변경이래요. 하지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삼성이 텍사스 프로젝트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거예요.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다른 협력사들도 같은 통보 받았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단지 30개 업체 중 20개가 같은 통보 받았어요. 다들 패닉 상태예요. 우리 직원만 300명인데 이 사람들 월급을 어떻게 줘요? 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박스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아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협력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장님, 저기 보세요. 제임스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긴급 매각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거 엘텅 물류센터예요. 삼성 전용 물류였는데 벌써 매각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는 속도가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오전 8시 주청사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테일러 지역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200%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벌써 10% 떨어졌대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국장님, 이거 삼성 프로젝트 보고 이사 온 가족들이에요. 다들 불안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졌어요. 저는 즉시 부동산 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고서보다 더 심각해요? 마크, 이건 제암이야. 데이빗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테일러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쏟아져 나와. 이러다 집값 폭락해. 학교는요? 삼성 때문에 새로 지은 학교들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등록 취소가 벌써 50건 넘게 들어왔대. 부모들이 다른 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야. 학교 관계자들이 완전히 패닉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주지사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지사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협력사 무너지고 부동산 폭락하고 학교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주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워싱턴 쪽 반응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어젯밤 트럼프 트윗 보셨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 규칙을 따라야 한다. 협상은 없다고 했어요. 주지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주지사가 긴급 경제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떠나면 첫 해 세수 손실만 5조 원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8만 명 발생이고요. 노동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간접 효과입니다. 식당, 슈퍼마켓, 주유소, 병원 전부 타격받아요. 추가 실업자 5만 명은 더 나올 겁니다. 총 13만 명이요? 주지사가 경악했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이 더 암담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지사님, 삼성 떠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텍사스 회의적으로 볼 거예요. 연쇄 이탈 가능성 높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지사가 저를 봤습니다. 톰슨 국장, 삼성 쪽에서 아무 신호도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철수 상무 말로는 지금 한국 본사가 완전히 빗장 걸고 들어왔대요. 미국 법인 직원들도 본사 결정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주지사님, 어제 김 상무가 개인적으로 기뱀해줬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정부 고위급까지 개입했대요. 미국이 한국 기업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주지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국가 대 국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군요. 그럼 우리 텍사스주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지사님, 지금 당장 텔레비전 켜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신설 확정, 투자 규모 70억 달러.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 7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 텍사스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투자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으로 우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지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삼성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텍사스의 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오전 9시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이 모여 있었지만 위기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텍사스 주지사가 또 면담 요청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삼성 문제로 매우 급박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많아? 한국 걱정할 거 없어. 저들이 미국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60%입니다. 그중 미국이 15%죠. 저들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 봐요.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5천만. 우리 캘리포니아주보다 적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한테 대들 수 있겠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존 맥클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발표했고 현대차는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좀 그건 블러핑이야.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내가 부동산 40년 했어. 저런 협박 수백 번 받아봤어. 결국엔 다들 내 조건 받아들이더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미국 투자 20% 감축 검토, 한국 정부, 국내 투자 기업의 세제 혜택 3배 확대.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상무부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당신이 국가 대 국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잖아. 존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960년대 한국이 아니라고. 지금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국가예요. 트럼프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도 작은 나라잖아.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장관이 긴급 보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삼성과 협력 관계인 미국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7% 하램, 램 리서치 9% 하램, KLA 8% 하락.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다 뭐하는 회사들이야?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대통령님. 삼성한테 장비 납품하는 미국 회사들이에요. 삼성이 미국 투자 줄이면 이 회사들이 직접 타격받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야? 이 회사들 시가총액 합이 500억 달러쯤 됩니다. 오늘 하루 손실만 40억 달러고요. 재무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내가 트윗 하나 올릴게요. 한국 기업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미국 떠나면 손해는 저들이 본다고. 대통령님,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말렸습니다. 더 자극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40년간 협상해온 방식이에요. 강하게 나가야 상대가 굴복해요. 10분 후 트럼프의 트윗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규칙을 따라야 한다. 협상은 없다. 미국을 떠나면 손해는 그들의 몫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트윗이 올라간 지 30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 급등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관련주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시장 반응이 우리 예상과 반대입니다. 한국 주식은 오르고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경고했는데 왜 한국 주식이 올라? 존 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해석하기를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이 국내 투자를 늘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전략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생각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조지아 사태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석방하고 공식 사과하고. 사과?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잘못했어? 불법 고용 단속한 게 뭐가 잘못이야? 존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닙니다. 삼성, 현대차 다 떠나면 미국 경제가 타격받아요. 특히 텍사스, 조지아 같은 경합주에서 일자리 사라지면 내년 선거에. 그 말에 트럼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거, 그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알았어요. 트럼프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 불러요. 조용히 얘기해보죠. 하지만 공개적으론 절대 사과 안 해요. 알았죠? 상무부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한국이 미국 시장 포기하면 연간 수출 손실이 12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부 타격받아요. 그래, 그거야! 트럼프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120억 달러를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존 보좌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120억 달러는 한국 전체 수출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안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반도체 없으면 우리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트럼프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국이 떠날 수 있다는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워싱턴이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이 꺼내든 놀라운 카드들과 워싱턴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진실이 공개됩니다. 2025년 1월 17일 오전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딘 마틴을 만났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톰슨 국장, 제가 30년간 무역 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트럼프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딘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딘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H1B로 미국에 왔는지 아세요? 그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출신. H1B로 미국 왔어요. 작년 12월에 본인이 직접 SNS에 썼죠. 딘이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요? 트럼프 최측근 아닙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멜라니아 여사예요.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관광 비자로 왔다가 H1B 받아서 모델 활동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막으려는 바로 그 비자로요. 딘의 목소리에 비꼬는 섞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자기 부인이 받은 비자를 100배 올린 거네요. 딘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중 40%가 외국 출신이에요. 미국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다 H1B 출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중 40%가 외국 출신이에요. 그중 대부분이 H1B로 시작했죠. 트럼프가 지금 미국 기술 산업에 뿌리를 뽑고 있는 겁니다. 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의 비공개 서한이었습니다. 우리는 H1B 정책 변경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 기술 산업은 전 세계 인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요구 말이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곡물이죠. 한국 외환 보유고 4,062억 달러의 84%예요. 국가 경제의 생명줄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연간 GDP의 17.5%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4조 5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더 가혹한 건 조건이에요. 일본과는 투자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국한테는 9대2를 요구했어요. 조지아 구금 사태 직후였어요. 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을사조약이에요. 120년 전 일본이 한국한테 했던 것과 본질이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보호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주권 강탈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인하라는 명목으로 경제 주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비정상적 정책은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죠. 정확한 분석이에요. 딕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머스크 같은 핵심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저항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슨 국장,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100대 최고 경영자, H1B 정책 반대, 공개 서한 발표. 기사를 클릭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미국 기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우리 중 상당수가 H1B로 미국에 왔으며 이를 통해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와, 공개적으로 나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자기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 기사를 읽었습니다. 머스크, H1B 중요성 재차 강조, 트럼프와 갈등설. 머스크가 결국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머스크까지 나섰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예요. 이제 트럼프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계속 압박할 건인가?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을 이룰 것인가? 그날 오후 백악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국장, 텍사스로 돌아가면 주지사님께 전해주세요. 한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시간은 한국 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2월 20일 텍사스로 돌아온 저는 주지사에게 딘 마틴의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주지사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럼 워싱턴이 결국 양보할 거란 말이군요. 주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딘의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들고 일어났고 머스크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 예측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온 겁니다. 조지아 사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부당한 단속 여부 전면 재검토. 제임스가 흥분해서 뛰러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즉시 김철수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상무님, 백악관 발표 보셨죠? 이제 텍사스 프로젝트 재개되는 건가요? 제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상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톰슨 국장님, 미안하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본사에서 최소 3개월은 지켜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미국이 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양보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딘 마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국장, 한국 대통령 연설 들었어요? 저게 바로 한국의 답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지만 예전처럼 의존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워싱턴이 한국에게 무릎 꿇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텍사스와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중순 조지아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우리 주가 한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외국에 가서 무릎 꿇은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3월 초 현대차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생산 라인 재가동 검토.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지만 신호탄이었습니다. 텍사스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지사가 한국어 배우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국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현수막이 텍사스 곳곳에 걸렸습니다. 4월 드디어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 재검토 회의를 열겠습니다. 김 상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재검토요? 재개가 아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는 줄어들 겁니다. 55조 원이 아니라 30조 원 정도로요. 그리고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기고 조립만 텍사스에서 하는 쪽으로 조정될 거예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온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상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텍사스에 한국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까지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텍사스주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5월 한국에서 특별한 대표단이 텍사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톰슨 국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몰랐어요. 1960년대 가난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셨는데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라는 것을요. 제 대답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앞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더 평등해질 겁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로요. 6월,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신시대 동맹 관계를 선언한 겁니다. H-1B 수수료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조지아 사태 책임자들은 문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딘 마틴이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진정한 동맹은 강요가 아닌 존중에서 나온다. 그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도운 나라가 2025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적 원조의 결과다. 7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기공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의미는 더 컸습니다. 주지사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법, 신뢰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요. 삼성이 돌아와줘서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김철수 상무가 답사를 했습니다. 텍사스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는 6개월간 지켜봤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삼성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6개월 전 어둠에 잠겼던 그곳에 다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국장님, 결국 잘 됐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제임스, 잘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 거지.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뭘 가르쳐 줬는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겸손을 가르쳐 줬어. 그리고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가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기 보이는 불빛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빛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켜진 거니까, 신뢰로 켜진 거니까.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70년 동맹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의롭게 맞서면 결국 존중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배웠습니다. 1960년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언덕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다고. 텍사스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한국문화센터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텍사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우정이 시작되는 곳이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를 후대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2025년, 미국과 한국은 위기를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웠다고. 힘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텍사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과 함께,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이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억누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이는 데서 나온다는 것.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